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약집 교재 724페이지의 3절의 경매 절차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의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경매 절차에 관해서 흐름도를 이렇게 725페이지까지 쭉 적어 놓고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오른쪽에 메모를 해두고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726페이지와 727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서 각 번호를 붙여가면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매 절차 흐름들을 보면서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724페이지에 경매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야 되겠죠. 경매 신청.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결국 강제 경매 신청이 있을 수 있고 임의 경매 신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할 것이고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자가 임의 경매 신청을 할 겁니다. 어디다 가느냐 하면은 그 경매 목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단독부 지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관할 법원에 관한 건데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할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 경매 개시 결정한 사실은 등기도 하고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송달도 합니다. 자,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채무자, 소유자라는 단어가 글을 읽다 보면은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강제 경매일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나 임의 경매의 경우는 물상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소유자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하면서 글을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한 사실을 채무자에게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송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송달과 등기 중에서 빠른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압류의 효력. 그런데 실무로 가면 대부분 등기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때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거는 빠른 시점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전과 관련해서 첫 번째 네오 박스를 보시면은 당구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경매 신청의 관할 법원은 경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다.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자, 두 번째,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 권한의 경우에는 강제 경매의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 권한은 이러이러한 정서를 말한다. 그런 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확정된 이행 판결문 그리고 확정된 이행 판결문과 동일한 요력을 지닌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 결정문이라든가 화해 조서라든가 조정 조서라든가 청구인락 조서라든가 또 공정된 검증 채권 문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집행권이 되고 그런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는 그 경매를 강제 경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또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때 중 앞선 시점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처분 금지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학습할 때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중에 한 가지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 요건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즉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나면은 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것을 결정해가지고 공고를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공고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배당 요구의 종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이 압류 효력이 발생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런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할 때는 최초의 매각일 이전에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할 때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하여 공고하되 그 공고하는 일을 일주일 이내에 하되 그 종기를 결정할 때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에서 공고까지 하게 되면은 매각 준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건 법원이 하는 일이니까 어떤 일을 한다라는 정도로 대충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네모 박스를 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여 매각기일의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에는 현황 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의 사본도 함께 비치하는 이런 일들을 매각 준비 절차로서 법원이 행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각 준비 절차가 다 끝나면은 알았어요. 우리가 법원은 구체적으로 매각을 실시하기 위한 매각기일을 지정해야 됩니다. 매각기일. 그리고 이걸 지정할 때 매각 결정기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매각 결정기일. 용어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함께 지정해서 공고도 하고 통지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민사집행법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은 725페이지 제일 위에 매각 방법은 알았어요.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 입찰 방식이 있고, 물론 이 기일 입찰 방식에는 1기일 2회 입찰 방식도 있습니다. 오전에 매각을 실시했으나 유찰이 되게 되면 오후에 곧바로 2회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을 1기일 2회 입찰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기일 입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입찰 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게 하는 기간 입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매각을 실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각 방법은 호가 경매 방식, 기일 입찰 방식, 그 다음에 기간 입찰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로 기일 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되며, 알았어요? 이 말은 이 매각기일을 지정해서 공고할 때는 최초의 매각기일 14일 이전까지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고문을 봤다라면 적어도 14일 이후에 매각기일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직권으로 매각 결정기일을 정해서 함께 공고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 매각 결정기일을 공고할 때는 매각기일로부터 7일 후로 정해가지고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은 딱 7일 차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공고된 매각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매각기일에는 매각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 매각을 실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시 매각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매각기일이 한 개의 부동산만을 매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매 물건에 대한 물건들을 동시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경매에 대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출해야 되는데 특별 매각 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을 때는 특별 매각 조건 가는 건 우리가 재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 매수 신청 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의 2%, 20% 혹은 30%라는 특별 매각 조건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이다라는 건데, 그런 특별 매각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 상당액을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죠. 입찰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제출합니다. 물론 특별 매각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때는 그 매각 조건에 따른 보증금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날 매각을 실시했는데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이걸 유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찰이 된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그 상당히 가는 건 통상 20-30% 저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 저감률의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통상 20-30%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찰이 되면은 최저 매각 가격을 그렇게 낮추고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데, 그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것을 용어를 세매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세매각과 재매각의 용어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것이 세매각의 경우도 있고 재매각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재매각이 되는 경우는 매각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만 재매각이라고 그러고, 그 이외의 사유로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것은 전부 다 세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찰에 의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다시 매각 실시하는 것도 매각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도 세매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 절차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매각기 지정 공고되면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한 거죠.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매각을 실시한 거다 이 말이지. 그 매각 실시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그랬죠. 이때 알겠어요.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 상당액이다. 특별 매각 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수 신청 보증금과
우리가 입찰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때 이제 매각을 종료할 때 어떤 사람을 정하느냐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최저 매각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그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매수신고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호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순위 매수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자순위 매수신고를 접수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순위 매수신고는 반드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순위 매수신고를 신청받는 이유는 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있죠. 매각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때야. 그래서 재매각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경매 절차 종료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즉 재매각을 실시하지 않기 위해서 자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해둘 필요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는 것이 반드시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자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시험이 잘 나오는데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에서 매수인증 보증금이 있죠. 보증 금액을 공제합니다. 뺀다는 거죠. 그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다 자순위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 명이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매수 신고한 사람을 자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고 매각 절차를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만이 자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자순위 매수신고인이 결정이 되고 매각 절차가 종료되면 7일 뒤죠. 우리가 공고할 때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함께 지정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 전 7일차가 난다 그랬습니다. 이 매각 결정기일에 뭘 하느냐면은 이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할 것인가 불허가할 것인가 매각 허부를 결정해서 선고하는 일을 하게 되는 날이 매각 결정기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한 어떤 부동산이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말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난다. 근데 만약에 농취증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 매수신청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거죠. 그 경우는 재매각이 아니죠. 왜?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새매각입니다. 이 새매각을 실시하는 원인은 매각 결정기일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매각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새매각은 이 매각기일에 유찰이 돼서 저감률을 반영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다시 매각 실시하는 경우도 새매각이에요. 그래서 새매각을 실시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실시하는 사유 중에서 유찰에 의해서 새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저감률을 반영한다라는 점.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서 새매각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 결정 절차 부분에 네모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법원은 매각 결정기일에 이의관계의 의견을 들은 후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한다. 매각의 허부는 결정으로 재판하고 매각 결정기일에 선고하게 되며 이 말은 이 법원의 재판의 형식이 판결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고는 매각 결정기일에 한다라는 뜻이죠. 매각 허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는 즉시 항고일 수 있다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의 허부 결정 선고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항고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항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 사건은 다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버리면 결국 경매 절차는 스톱이 되고 항고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항고는 우리가 보통 2차에 걸쳐서 항고가 제기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1회의 항고 절차가 진행되면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고가 제기되면 일단 한 5, 6개월 정도는 경매 절차가 딜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버리면은 경매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결국 알겠어요. 무분별한 항고 제기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 개정 과정에서 항고를 제기할 때는 누구라도 다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는 제도를 법 개정 과정에서 신설했습니다. 그 항고 보증금은 이 매각 대금 있죠. 이미 매각 대금.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는 신고 가격이 매각 대금이겠죠.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고 항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하고 항고를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항고가 기각이 되면은 그 보증금 공탁한 거는 반환하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면 일정 부분 반환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채무자 또는 소유자죠. 그래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자의 항고가 기각이 되면 반환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당구장 보면은 이미 설명했는 부분인데 이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이나 허가는 매각 결정기일까지만 제출하면 되므로 입찰 시에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미제출 시 저감률 반영 없이 세매각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농취증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 매각 가격의 저감률 반영 없이 다시 매각 실시, 즉 세매각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재매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항고 제기가 되면은 그렇게 항고 절차로 들어가는 건데 항고 제기가 없으면은 7일이 경과되면서 항고 제기가 없으면 매각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확정. 이 확정은 자동적으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 7일은 불변기간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습니다. 그 7일 이내에 항고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7일이 경과되면서 매각이 확정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 확정된 때로부터 통상은 한 달 이내에 매각,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가 통지가 된다라는 거죠. 기한제입니다. 옛날에는 기일제였지만 지금은 기한제입니다. 그래서 기일제 때는 정해진 날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지금은 기한제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 소유권의 취득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가 통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각 대금의 납부 네모 박스를 보시면 민사집행법에는 매각 결과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부동산에 있어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시점은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다라는 거죠.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데드라인인 것은 바로 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전인 이 매각대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금이 완납대가 들어오면 이제 채권자들 사이에 순위에 따라서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 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당 순위와 관련해서는 앞 시간에 우리가 순위표에서 점검이 됐죠. 그래서 그 권리의 순위에 따라서 채권 금액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것이 정해졌었죠.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반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이미 등기된 권리자일 경우에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반면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등기된 권리자들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그 점을 한 가지 알아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을 학습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임법상의 어떤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 상임법상의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이 보호받는 이런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만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된다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한 권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꼭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순위에 따라서. 자, 이렇게 배당은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배당기일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만은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구장을 보시면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 부동산의 관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관리 명령은 시험 문제에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아직까지 매각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소유권이 취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에 결국은 매각 대금만 완납이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어떤 매각 목적 부동산에 대한 어떤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관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면은 관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이 완납한 이후에는 이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에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6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6월 이내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6월이 경과되게 되면은 결국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제출해 있게 되면은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상의 각종 부담의 말소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함으로써 등기부상의 각종 말소되는 권리들을 싹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726페이지에 번호를 붙여가면서 상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두시니까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몇 가지 점들은 다시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을 보시느냐 하면은, 몇 번을 보시느냐 하면은,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보증금, 매각기일에 우리가 입찰에 참가할 때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출해야 되는데, 특별 매각 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즉, 여기는 재입찰의 경우겠는데, 재매각입니다.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재매각의 경우에는 매수 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의 20% 내지 30%로 하는 특별 매각 조건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각 대금 지급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수신청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매각을 실시하게 되면 또다시 재매각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최저 매각 가격을 올려버려야 다시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 10% 상당을 이제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데,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입찰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해당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되어 있다는 점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매수신청 보증금은 입찰 서류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번, 최고가 매수인의 입찰 가격에서 매수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 이 사람만이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금 지급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해달라는 신고, 이걸 우리는 자순위 매수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순위 매수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의 종료, 미리 지정된 기일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의 허브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선고하게 되고, 매각의 허브는 결정으로 재판하고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한다. 그렇게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 다음 10번, 이해관계인이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시 항고는 원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된다 그랬죠. 위 일주일의 기간은 매각허브 결정 선고로부터 일률제로 진행된다. 즉 불변기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지나도록 항고 제기한 사람이 없으면 일주일이 경과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매각이 확정된다라는 의미에서 일률제로 진행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매수인의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때는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한다는 점. 그런데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 항고가 기각된 때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는 그 보증금을 일정 부분
반환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은 일단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구가 기각되면 보전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일제에서 대금 지급 기한제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기가 배당 절차에서 수령할 배당액과 매각 대금을 배당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즉 채권 상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각 대금액이 배당액보다 클 경우에는 상계한 잔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채무인수 또는 상계를 위하여는 미리 법원에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의 경매 목적인 권리를 등기 없이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의 매각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전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매수의 책임을 면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진 사람, 자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진 사람은 다 매수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의 의무. 그래서 우리가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와 자순위 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들은 매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제출한 매수신청 보전금을 반환받아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매각기일에 매수신청 보전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면은 그 자기가 제시한 매수신청 보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 잔금을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자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락하고 그 자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다시 통지를 하게 되지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순위 매수신고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매각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재매각을 실시할 때 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수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수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재매각을 실시하게 돼 있고 그 매수의 의무를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매수신청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게 된다라는 책임 첫째. 그리고 이 최고가 매수신고는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그 책임으로서 재매각 절차에 참가 자격이 박탈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 매수인은 참가 자격이 없다, 입찰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수의 의무를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완납해버리면은 자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의 의무를 면하고 자신이 제시한 매수신청 보전금을 반환받게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재매각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세매각이 아니라 재매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자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는 매각 결정기를 다시 지정하여 자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대금 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새로이 정해진 대금 지급기한에도 대금 완납을 하지 않으면 재매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재매각의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하는 경우는 유찰에 의한 세매각밖에 없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하는 경우는 유찰에 의한 세매각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재매각 기일에서의 절차는 모두 일반의 매각 기일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재매각에서는 종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다만 전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이 3일 전까지 매각 대금의 연 이하의 연 이자와 재매각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재매각 절차를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 취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에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 부동산의 관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 완납 후에는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이 매각 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대금 완납 후에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점유자는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의 일반 승계인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다만 그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제외한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이 또 중요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없고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의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나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 하라면 결국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거든요. 이때는 그 점유자인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 되고 따라서 그 임차인을 점유해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인도 명령 신청만 갖고는 안 되고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약집 강의도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학습 방법으로서 강조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본서 강의도 촬영이 종료됐고 요약집 강의도 촬영이 종료됐는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교육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서는 내용이 읽어보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는 쉬운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읽을 시간이 없고 알겠어요. 읽을 때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 읽어서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가 많아서 점수가 예상만큼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강의도 촬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상문제집 강의도 촬영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알겠어요. 이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요약집이라든지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요약집이 말 그대로 요약집이 아닙니다. 기본서의 내용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수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집을 보시든지 기본서를 보시든지 적어도 3회독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독을 해서 처음에는 원래 다독입니다만 공부는 그래서 읽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독 현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과목은 내용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읽는 횟수가 한 번만 갖고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출문제집이든 예상문제집이든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기본서나 아니면 요약집 원고를 책을 적어도 3회독 이상 꼭 읽어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영상 촬영된 내용은 그 교재를 읽는 과정에서 어떤 학습의 힌트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내용이 쉬운 과목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목은 우리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의 동영상 강의를 차근차근 들으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교과목은 내용을 읽어주기만 해도 어떤 의미의 법 규정인지 대체로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3회독 이상 꼭 읽으신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집 강의라든가 아니면 예상문제집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본서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꾸 지문들을 익혀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서 우리가 기출된 지문이라든가 예상된 지문, 문제집 통해서 우리가 지문 하나하나를 전체적인 아웃라인도 안 잡힌 상태에서 그 지문의 옳고 그름만 단순히 익히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응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면 매회 출제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제시된 지문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응용력이 길러져야 결국 문제의 답을 맞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학습을 하신 다음에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주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득점이 고득점 되는 과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본서나 아니면 요약집 이걸 3회독 이상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집 강의는 마무리 짓고 우리 기출문제 강의나 아니면 또 예상문제집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